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10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큰 폭 상회하며 전월 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었다라는 내용과 9월 시카고 여는 전미활동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며 전월 대비 하락한 수치를 또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전에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CNBC에 따르면 3.5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은 가장 최근에 합의된 1.5조에서 2조 달러 규모의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낮게 해서 통과가 되는 것이죠. 그냥 그 규모만큼 만약에 진행하려고 했으면 또 반려가 날 걸로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둘 다 주고받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펠러시 미 하원 의장도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 직전 단계라고 밝히기도 했었고, 액수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작아졌지만 미국 가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엔 충분할 것이라는 주장을 또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모더나 자사 백신이 6세에서 11세 아동에게 강력한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혀짐으로써 이제 조만간에 내년 1월달 또는 늦어지면 4월달 전까지는 그때 백신에 따른 안정성 검토가 끝나면 곧바로 마칠 거라고 합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항상 효과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면역에 대한 체계가 안착이 됐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백신이 맞았냐 맞지 않았냐만 보시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맞았던 행동이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맞고 나서 항체가 생기면 바이러스가 침투가 됐었을 때 그만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있지만 그만큼 효과가 좋은 건 부작용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효과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맞아야 되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니꼬르 부작용 추이도 내가 감내를 해서 맞아야 된다는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유럽 서식으로는 독일의 기업 환경 지수가 예상치 에 하회하며 전월 대비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3.81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테이퍼링을 시사하는 발언인 여파가 지속이 되면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내용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00달러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물가 상승 우려가 부각된 점이 작용을 좀 했다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유가는 배럴당 83.7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겨울철 천연가스 급등에 따라 수요 또한 급증, 또 사우디의 넷제로 계획이 공급 감소 우려로 인해서 영향을 끼쳤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11월 달에 미리 보는 소식 먼저 챙겨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11월 1일에는 UN 기후변화 총회가 12일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SK텔레콤하고 SK스퀘어의 인적 분할이 이 시점에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미국의 FOMC 회의 내용이 나오겠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 겁먹을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갈팡질팡이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의 스탠스를 그 전부터 밝혔기 때문에 그거 이미 어느 정도 의견이 됐고 그러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요소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준의 이번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테이퍼링 가이던스 제시할 전망이 매우 높고 시장에서는 11월 중순 또는 12월 중에 테이퍼링이 시작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카카오페이 상장이 균등 배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휴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4일 BOE 통일정책회의가 있었는데요. 지난 회의 올해 말 물가 예상치를 4% 상향 조정하는 바가 있고요. 구인난 에너지 인플레이션 부분을 고려를 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책정을 하겠다는 내용과
애플과 애플 TV 플러스가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되는데 구독료는 월 6,500원으로 책정을 했으며 국내가 제일 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더 풀어서 설명드린다고 하면 애플에 나오는 애플 TV 부분은 콘텐츠량이 지금 매우 적지만 우리는 물량빨로 가지 않고 질로 가겠다라고 책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천천히 발전할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와 그리고 이것을 가져간다는 건 이제 애플 자체에서 야 나도 광고 회사 겸사겸사 이쪽에 침투할 거야 라는 걸 이제 비로소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또 NC소프트가 리니지 W 글로벌 동시 출시를 앞두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코인 정보 알려드리기 전에 그래도 청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에 미달이 날 건 뻔히 알겠지만 청원은 캠페인에 힘을 해서 참여 인원수가 도달은 못할지언정 인원수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좀 영향력이 있구나, 이만큼 관심을 보고 있구나 정도의 좀 참여를 해주시는 게 우리한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마스터카드가 벡터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결제 네트워크 암호화폐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줌으로써 벡트의 주가가 전일 대비 87%나 급등한 과거 이력이 있었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거래소 중에 택 하나를 꼭 본인의 포트에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굳이 선물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위아래 베팅 못할 것 같으면 코인베이스 주식이나 이런 거 모아가라고 저는 매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 매우 주관적으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어떠한 구독자님이 뭐 이거 뭐 주식 부분에 있어서 가장 뭐 괜찮은 거 어떠하냐라고도 가끔 물어보셔서 그 부분을 약간 우회적으로 그리고 저의 생각을 또 곁들여서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순번은 딱 있어요. 왜 안 가냐라는 또 이러신 분들이 있고 성격 급하신 분들도 구독자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순번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이클이 이제 다 돌다가 하락기 시즌이 또 언젠가는 오겠죠. 깊은 하락기 시즌 끝나면 뭐부터 가냐? 채굴회사 주식부터 갑니다. 왜 그러냐면 채굴회사 주식이 왜 먼저 가냐면 거래소 주식은 그때 유동성이 나오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거래량으로 먹고 사는 유동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먼저 채굴회사가 먼저 가고요. 그 뒤에 거래소가 가고요. 그 거래소 가는 시점에 나머지 이제 비트코인 보유하고 나머지 ETF 부분들이 다 같이 갈 겁니다. 그 뒤에 비트코인이 제 현물이 늦게 가거든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야, 왜 안 가, 왜 안 가, 왜 안 가, 이렇게 조급증보다, 비트코인 오랫동안 진득하게 들고 계셨던 분들, 과거 성공하셨던 사례로 많이 나오죠. 예, 나는 몇십억을 벌었어요. 몇백억을 벌었어요. 그런 분들은 장기 투자로 그렇게 보유해서 그 정도 실적을 냈기 때문에 코인처럼 묵직하게, 주식도 묵직하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티그룹 CEO가 디지털 자산 금융시장의 일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또 내놓기도 했었고, 테슬라가 SEC 제출 분기보고서에 암호화폐 결제 지원 재개 가능성을 또 열어두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또 눈에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네, CME 활동의 레버리지 펀드 비트코인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또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지난주 약 3만 1000건에서 순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것과 나타났다. 전주 대비 6천 개억을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또 내용이 있죠. 그 다음으로 이번 주 아르헨티나 최초 비트코인 인덱스 ETF 거래를 출시한다라는 내용과 비탈릭씨가 수많은 겨울이 지나야 NFT 장기 보유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 세계관을 이해하기에는 좀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야, NFT 뭔데? 야, 이게 뭔 데이터 쪼가리가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티그룹이 코인베이스 주가가 27% 이상 상승 가능하다.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템 루트 업그레이드가 가격에 선방영된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서 템 루트 부분에 따른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템 루트가 진행이 되면 업데이트 부분인데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은 데이터 양이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블록당 더 많은 트랜잭션 처리가 돼서 더 높은 TPS를 구현이 가능하게 되고 보다 트랜잭션 수수료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는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내용이 또 적혀져 있긴 하는데요. 템 루트는 블록체인상 모든 트랜잭션을 보이는 방식을 균일하게 구별할 수 없도록 임명을 좀 더 강화하는 기술이자 다중서명 거래 수수료를 낮춰줄 업그레이드로 평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선방형을 파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와주고 있고요. 스페인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기업 사업자 등록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이더리움이 달나라 가는 이유라고 해서 요약 부분은 디플레이션 코인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져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제 POW에서 POS로 전환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조만간에 그걸 할 것이다. 왜? ESG도 있고 약간의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를 했었을 때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비탈리시가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또 비트코인 반감기와 또 비유를 했는데 반감기 부분에 따른 어느 정도 반으로 줄이는 그 전략이 이더리움 머지도 비슷한 컨셉인 것 같다. 라고 또 이분께서 비유를 적절히 또 해주셨네요. 머지가 이루어진다면 채굴자들은 쫓겨나게 되고 이더리움 2.0 비트코인 검증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보상이 이 이더에서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서 검증 보상 이더는 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이더리움 유통량 대비 90%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재밌게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POW 채굴자들은 전기료와 채굴장비 유지 보수를 위해 이더를 팔아야만 상황이 일어났지만 머지 이후에는 매도 압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왜냐하면 현재 비콘 체인 검증자들은 하드웨어 일반 컨슈머 레벨의 PC급이고 거래소이나 스테이킹 서비스가 운영하는 하드웨어 수준도 채굴 장비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은 리소스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증자들은 삼식의 이더를 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향이 롱텀 홀더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 할인 판매이기 때문에 좀 사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각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SEC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맡을 예정이라는 내용이 미국 재무부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발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점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스테이블 규제에 따른 본격적인 행동은 올해 안 나옵니다. 내년부터 나오게 될 것이고요. 내년 거의 한 2월 달에서 4월 달 사이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뤄질 때마다 이제 신규 발행에 따른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비율을 내가 눈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뻘짓거리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하기에는 정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허튼 짓은 안 하는데 그게 오히려 과잉 쪽으로 너무 많은 간섭이 많이 되게 되면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루트가 조금 더 불확실해지고 오히려 반대로 보게 되면 ETF 쪽으로 더 많이 쏠림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선물의 영향성이 훨씬 더 강력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주관적인 생각도 가져볼 수도 있게 되겠고요. 미국의 비트코인 ETF 비토가 수학게임이 이틀 만에 252억 달러 순매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었는데요. 자, 비토는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미국 최초의 ETF로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가격 흐름도에 따라가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다. 거래량도 20일 기준 2,987만 주에서 22일 1,191만 주로 급감을 했으며 현물 가격도 떨어졌다.
코인데스크 시세를 보면 21일 7,877만원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던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그만큼 매수세, 매도세 둘 다 강하고 그만큼 유동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앞으로 방향성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그런 결론으로 그냥 들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퀀텀의 재미있는 웃자고 한번 들어보자라는 내용으로 달달아님이 닉네임 달달아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을 한번 가지고 설명을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퀀텀이 이제 반감기가 12월 1일인데요. 뭐 11월부터 거의 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대 심리는 한 달 전에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요. 코인게스는 이렇게로 나중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리브랜딩에 따른 소식도 있다. 최근에 올라온 트윗 내용을 보게 되면 리브랜딩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내년 3만기 5년차로 알고 있는데 리브랜딩 떡밥이 뿌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요소가 같이 나올 것으로 한다고 패트릭이 약간의 슈퍼 떡밥을 착착착 넣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또 퀀텀의 3분기 보고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마케팅 팀이 주도를 하고 여기에 마케팅 비용이 급증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퀀텀 코인을 쪼개 팔든 어떻게 하든 마케팅을 좀 많이 해서 뭐 이래 하든 저래 하든 뭘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즉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집행 비용이 커진다라는 건 그만큼 홍보와 마케팅을 많이 함으로써 그만큼 퀀텀에 있는 코인을 더 많이 알리겠다라는 측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죠. 즉 그렇게 많이 알리면서 호재성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면 또 하나의 또 주요 호재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NFT인데 뭐 별 의미 없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또 써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레이어 2 부분도 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퀀텀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스텔라가 유럽, 아프리카 국제 송금 채널 구축, 결제 인프라 개선에 기대가 될 것 같다. 라고 나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DF가 10월 25일 글로벌 결제업체 플러터웨이브와 합작을 해서 USDC 활용한 유럽과 아프리카 송금 채널을 구축을 했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벨기에 레스토랑에서 XRP 결제를 허용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한국교직원 공제회에서 비트코인 ETF 투자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말장난에 저는 그냥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장기적으로 방향성이 나왔던 게 이미 계속 성장을 계속 해주고 있는 비트코인 자산의 일부인데, 참고로 한국교직원 공제회는 이때까지 수익률이 넘사입니다. 넘사. 예, 엄청난 수익률이 진짜 장난 아니게 잘 나오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네. 시간만 된다면 그것에 따른 부가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뭐 그거는 이 코인 방송과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짤막하게 수익률이 넘사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 교직원 공제이신 분들은 이거를 충분히 많이 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하다 보는데 여기에서 안 하겠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에 좀 걸리는 거죠. 예, 스탠스 부분에 걸리는 겁니다. 왜 금융위원회가 야 하지 마. 그리고 저 윗분에서 야 하면 어떻게 되겠니? 라는 그런 이야기에 따른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뭐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거니와 저는 11월 스탠스 계속 변화 없이 그대로 볼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차피 이번 추세는 계속 여기서 행보를 조금 더 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다음 주 정도 때부터 위든 아래든 그런 형태를 좀 보여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알트의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하게 더 빨리 잡아주길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뭐 이런 방향성을 본다라고 하면 얼추 비슷하게 뭐
FOMC 회의와 거의 유사한 시점의 구간대의 방향성이 같이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요거는 아무래도 대출에 따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코인도 대출로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자, 현행에서는 이런 형태로 주담대 신용대출인데 여러분들이 신용대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구독자님이 또 남겨주셨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너는 부동산 부분 하락기를 어떻게 보냐? 그거는 저는 저희 아주 매우 주관적으로 제 생각을 듣고 싶어 하시는 구독자님 때문에 저희 매우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에 따른 그 버프적 요건을 이미 차기의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장 부분이 저승사자, 그 전에 IMF 때도 겪었고, 카드 사태도 겪었고, 기존의 여러 가지 사태를 다 겪었던 아주 강력한 사람을 앉혀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형태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대출 부분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계층도, 제 구독자 계층도 여러 계층이 계시겠죠. 부자, 그리고 중간, 아니면 하위 계층,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위 계층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돈 벌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냐. 내가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여기서 더 이상 계층에서 용이 안 나오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포기를 하는 순간 여기서 하나 더 내려가게 계층이 하나 더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살고 있는 이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계관은 자본주의 세계관으로서 이 사회 자체가 자본주의적 사고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즉 왜 이런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를 금리 인상 부분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엄격하게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에 따른 이해도가 해당해 있는 여러 가지 스트리밍 영상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좀 되고 어느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금리가 상대적 대비 계속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해도 1억을 빌렸을 때에 따른 이자율 대비를 계산을 했었을 때 매우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빌리려고 하는 유지가 꽤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를 제외하고 보았을 때 말이죠. 물론 코로나를 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자금에 따른 역할로 제일 많이 쓰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강력한 건 그 영향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더 많이 빌릴 만한 요지가 큰데 그렇게 했었을 때에 따른 부작용으로서는 국가의信用도가 많이 영향을 끼치고信用도가 떨어졌었을 때 자동으로 프로그래밍으로 잡혀져 있는 물량이 대거 외국인 물량의 자본이 빠지게 되어져 있는 설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리 대상을 꾸준히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정 희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계층들은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 연소득 대상에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조정 대상까지나 투기 지역까지는 어찌저찌 해결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대출 막아버리니까는 불만이 많은 거죠. 이거는 이제 국가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하위계층은 야 내가 노력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노력도 안 해버리면 여러분들 얻을 게 없다니까요. 왜 얻을 게 없냐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산성과 효율성을 만들어 주는 사람한테 더 많은 이익을 챙겨주게끔 시스템 된 게 지금의 현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캐나다에 따른 예시를 하나 갖고 와보겠는데요. 이쪽도 자원으로 인한 연금으로 충당을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여긴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딱 보면 어떤 측면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물건 하나 어떻게 해서든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마케팅도 많이 하고 최대한 어떻게 보면 근로 시간도 자영업 기준으로 근로 시간도 되게 강제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는 한 시간을 더 열어서 오픈해서 더 많은 자금을 축적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그냥 6시 되면 문 닫아요. 여기 중국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거의 돈 생각 별로 없으면 그냥 일찍 문 닫습니다. 왜 닫을까요? 일정 그만큼 일을 많이 해봐야 나한테 안정적인 부분이 뒤에 떡하니 좀 무언가가 지탱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 뭐 내가 그렇게 일을 안 해도 어차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따박따박 그 나이 연수만 어느 정도만 채우면 연금이 빠방하게 자원으로 팔아서 교환을 해가지고 나한테 적절하게 보상을 해줄 거니까. 근데 한국은 그런 측면이 없죠. 네. 중국도 일단은 계산을 해보니까 어, 인구수 대비 계산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연금이 빵꾸 날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그냥 걱정거리만 있는 것이죠. 한국이 가장 좀 그런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 이런 형태에 따른 국가가 나에 대한 노년의 걱정을 충분히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그거를 어느 정도 케어를 해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에 따른 체력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겉만 반지를 하지 국민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노년에 됐었을 때 책임져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진짜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만큼 일정 지출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내 노년을 최소화해서 방어를 좀 해줘야 돼요. 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맞잖아요. 국민연금 부분도 최근에 뭐 얘기 나왔던 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연장을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다시피 국민연금 5년 더 내자 의무가입 상향 논의 살아나나.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왜냐면 민간 기업들은 이제 좀 더 생산성을 위해서는 젊은 청년에 따른 그런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경제가 좀 그러하고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노년을 조금 빨리 보내기에는 좀 애매하고 네. 왜냐면 이제 정부의 눈치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정년 연장을 많이 해주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죠. 네.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근데 또 개인의 입장에서 인건비가 비싸다라고 또 보기에는 어려운 게 내가 여기에서 공로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이 회사 안에서 몇십 년 동안 내가 공로해서 실적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게 내 연봉 대비를 고려했었을 때 맛 바꿨을 때 이게 너무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봐요. 예, 임금 피크도 제일 빨리 들어가는 시점이고요. 근데 공무원 대비로 또 비유를 하면 공무원은 딱 맞춰가지고 딱 연금을 여기에 이제 갭이 없이 곧바로 받게끔 되어져 있는데 구민연금 여기서 5년 더 딜레이 시키면 여기에 공백기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네. 반대로 또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 조기 수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또 엄청나게 후려쳐집니다. 그러면 또 그만큼 세이브가 많이 되면 여기 구민연금 관리공단은 또 성과급 또 받겠죠. 저는 요 정도까지 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 부분에 국가에 대한 정도나 체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았을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 본인의 노년은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 국가가 책임져 준다라는 거 믿다가는 박살이 난다. 네, 저희 부모님도 뭐 국가가 뭐 책임져 준다라는 걸 너무 맹신하고 계시지만 뭐 그 나이대에는 충분히 저는 고려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제 나이 또래나 곧 제 윗세대나 이런 측면은 조금 걱정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 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도 제가 이런 투자 부분을 좀 보았을 때 그리고 한국의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나 지금의 이런 갈등에 대한 고조나 출산율 추이나 그다음에 생산성 추이나 이런 걸 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의 이 자리라도 지금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지 여기에서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다 포기했으니까 이 상태로 행복한 삶이 되겠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 계속 내려갑니다.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고 조금은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세계관이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부분을 막 생각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또 돈을 어느 정도 있으면 그 돈을 어느 정도 있는 만큼에 따른 또 다른 또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세금 그리고 이 돈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걱정거리들. 그러니까 다 그 계층마다 고민이 있다라는 거. 그 대신 너무 빈곤한 부분에 따른 걱정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대한 나의 한계점을 극한 대로 끄집어낸 뒤에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그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수익으로 돌린 뒤에 그거 또한 포트폴리오를 잘 갖춰서 남은 인생 좀 행복하게 좀 여유롭게 좀 풍요롭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포기하다 보면은 노년 정말 슬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뭐 욜로 뭐 TV 프로 거의 3사 다 같이 나와가지고 뭐 다큐멘터리 욜로가 주는 행복이 너무 많다. 그래 지금 뭐 욜로 하다가 부동산도 못 사고 주식도 하지 않고 그랬던 분들이 지금 땅을 치면 후회를 했던 부분이 꽤 많죠. 그때 그랬던 다큐와 그런 TV의 영향도 분명히 그거에 또 마음에 공감을 해서 나도 그냥 다 포기하고 욜로나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더 비참해진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위계층이 더 뺏길 게 더 많아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기가 정말 힘든데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불 붙기 시작하면 스타트 끊기 시작하면 더 올라가기가 편해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못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더 내려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머리를 쓰니까 계속 전가를 시키거든요. 어떻게 해서는 내가 그만큼 페널티를 받고 싶지 않게끔 계속 머리를 쓰니까 누군가한테 계속 떠넘기는 겁니다. 떠넘기다가 머리를 안 쓰는 쪽으로 넘기는 거죠.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본인이 그만큼 머리를 안 썼으니까. 더 편하게 더 살려고 하니까. 물론 내가 애초부터 너무 빈곤하게 살았다고 하면 그것 또한 뭐라고 답변하기에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본인의 삶이 나이를 먹었을 때보다 계속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성인이 되면 지금 자기가 일자리가 없다라고 해도 알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충분히 지금의 대기업만큼에 따른 실수령액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 정도까지를 안 하잖아요. 유튜브만 찾아봐도 알바로 뭐 월 400만 원 벌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배달 알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속 400만 원 찍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과연 본인이 어떠한 위치로 있냐? 난 저런 노력도 안 하고 싶다. 그 노력만큼만 그 돈을 가져가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 고생, 육체적 고생 다 거쳐가면서 그 계층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탓보다 나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나에 대한 투자와 나에 대한 자기 개발이 얼마만큼 잘 되어져 있냐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되돌아보는 형태이고, 내가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도 내 위치를 계속 유지를 할 거라고 한다고 해도 그 유지를 하는 만큼에 따른 공부는 계속 되어야 된다. 싫든 좋든 간에 안 할수록 뺏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잔소리만 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 다 같이 그냥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